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2명이에요. 남편의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 남편의 친어머니인 진짜 시어머니와 남편의 친이모님인 2번째 시어머니가 계세요. 정확하게는 제게는 시유모님인 셈이죠. 시어머니와 언니인 시이모님은 쌍둥이세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2분은 사이가 유별나게 좋으셨죠. 거의 붙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2분이 처형된 건 상견례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팀도 달랐고 같이 협력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유독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과 저였어요. 출근길에도 마주치고 퇴근길에도 마주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주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서도 마주치고 처음에는 가볍게 목례로 시작했던 인사가 본격적으로 바뀌게 된 건 바로 사내 도서관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사실 도서관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사내 카페테리아 한쪽에 책장이 몇 개 있고 거기에서 사원들을 위한 도서 대여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책 읽는 걸 좋아했던 저는 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곤 했죠. 어느 날 읽고 싶은 책이 가장 위에 책장에 있어 까치발을 하고 책을 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어떤 커다란 손이 나타나 그 책을 꺼내서 저에게 내외더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더라고요. 서로 저하고 놀라는 우리는 서로 미소를 띄었어요. 지었어요. 저랑 책 취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이 책 저도 읽었는데 무척 재미있더라고요. 어머, 다행이네요. 힘들게 꺼냈는데 별로였으면 슬펐을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통성명이 나하고 지내자고요.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그 후에도 우리는 자주자주 마주쳤죠. 취미나 좋아하는 카페에 취향까지도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그 후 우리가 연인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우리는 서로 참 잘 맞았어요. 연인이 되어 사계절을 한 번씩 같이 보내는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당연히 승낙했죠. 각 집안의 반대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은 일사천리로요. 진행됐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만 빼고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상대 가족분이 먼저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약한 룸에 들어가니 시어머니 한 분만 덩그러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왜 혼자 먼저 오셨냐는 이야기를 꺼내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우리가 늦었니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어오를 뻔했지 뭐예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도 분명 둘 다 시어머니였거든요. 저와 저희 가족이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 있는 걸 보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깜빡거리시며 룸으로 들어오셨다가 본인도 깜짝 놀라셨는지 눈이 커다랗게 뜨셨어요. 어머, 언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먼저 와 있었어? 아유, 깜짝 놀랬네. 사돈 어른들, 놀라신 것 좀 봐을 내가 며느리를 보는데 내가 당연히 같이 와서 봐야지. 아니, 내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와 있었어. 그래, 아휴, 내 정신 좀 봐. 깜짝 놀라셨죠, 사도. 아, 이쪽은 제 쌍둥이 언니예요. 머쓱하게 시이모님을 소개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전혀 몰랐는지 경악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시아버지와 당황한 표정이 아주버님 형님. 여기까지가 저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시댁 식구들의 첫 인상이었어요. 저 역시 놀라긴 했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사정을 좀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의 관계는 단순히 자매의 우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부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 자식 같기도 하고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왕과 신하 같을 때도 있었죠. 누가 왕이냐, 고요.
바로 시이모님이세요. 부모 같은 건 시어머니시고요. 시어머니는 시이모님을 거의 모시다시피 했어요. 이모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경제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더 모시고 사는 느낌이 있었죠. 시부모님 댁은 형편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시댁에 찾아뵀을 때 시이모님이 안 계셨던 적은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나도 잘해주셨고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시어머니인 시이모님은 저에게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시키셨죠. 사소하게는 물 한 잔만 가져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이렇게 시댁에 자주 얼굴을 내밀지 않느냐는 잔소리. 거기다 불쑥불쑥 신혼집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정말 일상다반사였어요.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었죠. 하루는 이모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당신 댁으로 좀 오라고 하셔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더니 세탁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당신께서는 외출해야 하니 그동안 빨래를 좀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이모님은 태연하게 집을 나서셨어요. 저는 일단 세탁기를 살펴보고 애즈를 부를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 세탁기에 콘센트가 빠져 있었지 뭐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빨래를 돌려놓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빨랫감을 분리하고 있는데 세상에 당신 내일까지 빨래거리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도 시키지 않은 시이모님의 시집살이를 어떻게 당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다소 당돌하지만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이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만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이모님의 눈치도 보고 제 눈치까지 보시느라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모님과 있을 때는 이모님의 비위를 맞춰 달라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새아가 시무 성격이 까탈스럽지 사람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나중에 뒤에서는 한 소리 할 테니까 앞에서는 조금만 비위를 맞춰주렴. 물론 한 소리는커녕 아무런 소리도 못하셨다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실무님과 생각지도 못한 마찰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시이모님의 음주운전 문제였어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하셔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이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본인이 현재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고요. 그러니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저희 큰아버지가 경찰청에서 좀 높은 직위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던 게 화근이었죠. 당장 큰아버지께 전화를 해 힘을 좀 써달라는 것이 시이모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이런 전화를 받은 자체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해 시부님께 죄송하다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결혼 초에도 시이모님이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술을 드시고 자잘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시기 일쑤였어요. 워낙 자잘한 싸움이라 매번 훈방 조치로 끝나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번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발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며 치러다가 옥에 가겠다며 애원을 하시더군요. 결국 우리 부부는 그 새벽에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더군요. 아주버님네까지 오셔서 시어머니를 달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매달리셨고 시아버지는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언니가 5개 같게 생겼어. 아니, 너도 시어머니가 옥에 가는 거 싫지?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형은 이번에야말로 정신 차려야 하니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마 어떡해?
면허도 없이 술을 먹고 또 운전을 할 생각을 해. 아, 제정신이 아니야. 전에 걸렸던 음주운전도 시아버지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벌금까지 다 내주셨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니, 심지어 무면허로요. 시아버지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도 당연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네 부부도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오셨고요. 결국 시 이모님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너무 명명백백한 책임으로 인해 징역을 살다 나오셨어요. 시 이모님이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그 근처의 원룸으로도 매일같이 이모님 면회를 갔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인사만 해도 찬바람이 쌩 불 정도였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시 이모님의 태도였어요. 시 이모님은 징역을 살고 나오신 후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로 저와 모든 가족들을 대하셨어요. 저를 멀리하시려는 시어머니를 향해 제 아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며 다 자기 잘못이라며 시어머니를 나무라시질 않나 제 손을 꼭 잡고는 무리한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말씀하시질 않나 이쯤 되니 모두가 시이모님이 완전히 변했다고 믿었어요. 그곳이 무섭긴 했나 보다 갱생과 교화가 충분히 됐구나 싶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시이모님의 계략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중에는 저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시이모님은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당신께서 음식을 포장해 갈 테니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과외가 디저트 차 종류만 준비해 놓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요. 시이모님이 완전 변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시이모님이 가져오신 음식은 포장마차에서 사오신 듯한 떡볶이, 어묵 등이 전부였어요. 그러고는 예쁘게 해서 먹자며 접시를 내오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도 일단 접시를 해와 거기에 음식들을 담았어요. 시이모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너희가 좋아할 만한 걸로 사왔다고 하시더군요. 묘하게 말에 뼈가 담긴 것 같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베리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마 이제 오니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어째 새아가가 준비해준다고 해서 난 빈손으로 왔는데 새아가는 평소에 이런 걸 즐겨 먹나 봐. 아유, 뭘 또 새아가 번거롭게 그런 걸 시켰어? 아니, 근데 떡볶이에 어묵 어머니 전, 통밀가루에 같은 노인네들 먹기엔 좀 부담스럽구나. 예시어머니는 시이모님이 저희 몰래 초대한 걸 써요. 제가 두 분께 저녁을 대접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치우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시모니면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니가 예전과 달라진 것 너희도 잘 알잖니? 그런데 어떻게 잔인아까지 불러놓고 이런 걸 대접이랍시고 할 수가 있어? 뭐, 거창한 걸 내놓는다고 접시만 호화스럽게. 이게 다 뭔지 모르겠구나. 우리나 가요, 언니. 내가 마시는 거 사드릴게. 저와 남편은 순간적으로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다 대고 모든 게 시이모님의 거짓말이라고 해봤자 시어머니가 저를 믿을 것 같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두 분은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저와 남편은 차가 깨실 것과는 떡볶이와 어묵 사이에 남겨졌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는 허무한 웃음을 짓는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을 버릴 수는 없어 남은 떡볶이와 어묵은 저희가 먹어치웠는데 심지어 맛도 없더군요. 거기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더 와전되었는지 형님마저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평소에 자주 별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명절이 다가와 형님께 평소처럼 전화를 드렸는데 형님의 목소리와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님, 올 명절에는 시댁에 언제 오실 생각이세요? 언제 가다니 최대한 일찍 가서 음식 해야지. 동서는 혼자서 고생하실 시어머니 생각은 하지도 않아으네. 아, 일찍 가야죠. 저는 형님이 오시는 시간을 맞출까 해서 여쭙는 거였어요. 왜 나보다 먼저 가서 음식 좀 먼저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나보다 늦게 와서 농땡이 부리려는 거야? 동서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기회주의자였어. 임신 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일찍 가서 열심히 할게요. 나는 전날 점심때쯤 맞춰서 갈 테니까 동서는 알아서 해. 그렇게 전하는 일방적인 대화가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형님이 왜 이러시나 했지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죠. 저한테 화풀이나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에 첫째를 임신 중이었던 저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자고 마음먹었죠. 차였거든요. 그렇게 명절 전날 저는 형님보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아침도 먹는 둥 마둥하고 남편을 닥달해서 서둘러서 시댁을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떨떠름해 하시며 당신들이 잡수신 아침 설거지를 먼저 해놓고 먼저 음식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은 장을 돌본 게 있어서 다녀오겠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고 오신다던 형님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실무님도 오지 않으셨고요. 아주버님이 오후 늦게 오셔서는 형님이 아직 오지 않았냐며 의아해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가 질 무렵쯤 갑자기 현관 쪽이 소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죠. 형님과 시애 모두 함께 쉬더군요. 어머,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이모랑 당신도 같이 첫째 왔니? 내가 장을 보러 갔다가 언니랑 얘를 만나서 만난 김에 점심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왔다. 아이고, 명절인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재수 씨는 저 부른 대로 하루 종일 혼자서 음식을 다 하셨는데 준비 다 해놓은 거 부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뭘 그리 큰일이라고 그러니 안 그러냐? 둘째야, 어때? 어머니, 전 괜찮아요. 이후 아주버님과 시아버지가 어이없어 할 정도로 명절 내내 세 분은 똘똘 뭉쳐 계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내내 곁에 있어줘서 외롭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좀 억울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후 다른 제사며 행사며 명절 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물러져 갔어요. 그냥 시어머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싶었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자 세 분은 거기에 더 화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분노하며 이럴 바엔 시댁과 연을 끊자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저희 집은 시댁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이 끊기나 생각할 때쯤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손 쓰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온 가족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일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보셨고 시아버지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만 해오셨거든요. 물론 모아둔 돈이나 부동산이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돈 관리는 모두 시아버지가 하셨기에 본인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덜컥 겁이 나신 것 같았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이모님이 들어와 같이 사시게 되게 뻔했으니까요. 그동안은 시아버지께서 시이모님의 등살을 막아주셨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막아줄 사람도 없으니 그 등살에 시달리며 살아가시는 일도 걱정되시는 것 같았죠. 재산이 통째로 시이모님께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저 울기만 하셨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집안일도 완전히 손에서 놓게 되셨고 시아버지의 병관을 또한 당연히 할 수 없었죠. 집안일은 도우미를 부르고 시아버지께는 간병일에 붙이자고 했더니 그것만은 싫다고 집에 남을 불러서 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펄쩍 뛰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그 일들은 형님과 제 몫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당시 둘째를 임신해서 육아휴직을 한 상태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형님은 주로 집안일을 하시게 됐고 저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또한 형님보다는 제가 편하다며 염치 없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시더군요. 당신은 이제 정말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잘해주신 게 한두 개가 아니었기에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무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병색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대소변과 토사물 피까지 받아내면서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방에 처박혀 매일같이 울고만 계시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저 또한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야기해서 시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딱 한 달을 더 계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 집에서 보내시다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걸어오던 저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멀쩡해진 얼굴로 저와 남편을 부르더군요. 그 옆에는 당연하다는 듯 시이모님이 계셨고요. 우울증은 마치 연기였던 것처럼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아내 아버지 제삿날인데 혹여라도 큰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 꺼낸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아버지 유황 같은 게 별도로 있었던 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멀쩡하다.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 거라. 재산은 전부 나와 첫째가 나눠 가실 거니 너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꺼낸 말이야. 엄마, 아버지 입관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세요. 지금 그깟 재산 몇 푼이 문제예요. 지금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요. 그것까지 재산 몇 푼이라고 했지? 아, 그럼 넌 필요 없단 얘기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너 분명히 필요 없다 했다.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너네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돌아가신 내 아버지야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닌데 무슨 애도 야애도는? 암튼 우리는 그렇게 알겠어. 너 혼자 착한 척하다 인생 망하는 거야? 동생, 진행해.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버럭 화를 내며 시댁을 나왔어요. 당황한 저도 따라서 나왔죠.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따로 남긴 게 없다는 건 시아버지를 병간호했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시아버지의 재산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공동 상속인 일 테고 분할 협의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시어머니와 시이모님께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SNS를 보다 형님네가 곧 이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 아파트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고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죠. 마침 형님과 아주버님도 함께 계셨어요. 남편은 인사치를 할 겸 아주버님에게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됐다면서요 하고 말을 꺼냈는데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리고는 화를 내셨어요. 일주일 전에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냐고 하시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거두시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죠? 아니, 그리고 제가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재산을 지금 형님한테 몽땅 다 드렸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그걸로 형은 아파트를 샀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정리 한번 잘했구나. 그런 얘기가 맞다. 내가 너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니? 아니, 제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옛날부터 너네 아내만 있으면 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말했잖아. 그깟 재산 관심 없다고. 바로 그 제 아내가 아버지 병간호로 한 건 잊으셨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병간호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소송을 걸겠다고 펄쩍 뛰었지만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은 몰라도
아주버님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돈 앞에 장사 없었나 봐요. 그렇게 패닉에 빠져 다시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은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놀랍게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번호로 온 문자였어요. 거기에는 한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 뭐예요? 조심스럽게 그 번호로 연락을 해보자. 믿음직한 목소리의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군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변호사는 자신을 시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임을 밝혔어요. 병원으로 알아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시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고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발견한 통장과 문서들은 시아버지 재산의 극히 일부였던 거예요. 대책 없는 시어머니와 약삭 빠른 시이모님에 대비해서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놔두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어르신께서는 진단을 받으신 후 거동이 가능하실 때 마지막으로 절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크게 수정하셨습니다. 그럴 수가. 아버지 저에게 맡겨두셨던 어르신의 재산과 지배하셨던 재산을 합산해서 그중 80%는 모두 둘째 아들님과 며느님께 동등하게 상속하시게 됩니다. 20%는 시어머님과 첫째 아들님께 가게 되었고요. 저 그럼 아버지께서 집에 두셨던 재산이 어느 정도였으려나요?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형님과 어머니께서 그 재산은 이미 나눠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재산 분할 협의도 없이 최선일 분할해서 가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미 그 재산을 처분해서 집을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상속 재산 순위의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주가 되는데 알 소송을 피할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어르신께서 둘째 아드님께 남겨두신 재산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사실 저는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이런 아비를 해두셨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어머니나 형님이 알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르신께서 이미 손을 다 써두셨습니다. 심지어 재산 분할 협의도 없이 이미 재산을 써버린 시점에서 저쪽에서는 이미 나쁜 배를 내놓은 셈이라서요. 어떻게 아실지는 뒤져 아드님께 모두 달려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길게 심호흡을 했어요. 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갑작스럽게 갖게 된 재산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그리고 아주버님, 형님에게 본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제일 먼저 이사를 결심했어요. 이사를 한 장소는 저와 남편의 회사 근처의 커다란 아파트였어요. 직장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출퇴근 거리 아니겠어요. 저도 남편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기에 가장 먼저 둘이 의기투합해서 고른 집이기도 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었거든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잘하지 않던 SNS에 집에서 본 야경 사진을 올렸어요. 이사했다는 짤막한 멘트와 함께 보고 간 사람의 흔적이 남도록 해서요. 형님과 SNS 이웃을 아직 끊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형님이 보고 갔다는 흔적이 뜨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어요. 아주버님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이런 전화를 거신 게 영 불편하신 듯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셨어요. 답답해진 남편이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고 대놓고 묻자 아주버님은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이사했냐고요? 큰일이었을 텐데 왜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냐고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형님이 말없이 이사하는 걸 보고 한번 따라 해봤다고요. 야경이 좋으니 한번 놀러 오시라고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별말씀이 없이 엄한 반복하시다가 어느 순간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무사히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의 이름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의미에서 시아버지의 이름 중 한자를 따서 지었답니다. 이번에도 저는 형님을 노리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묶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는 반응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일에는 어찌나 소식이 빠르시던지 깜짝 놀랄 정도였죠.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그리고 형님은 야단스럽게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라 면회는 불가능했어요. 방에 있는데 밖에서 고래고래 왜 면회가 안 되냐며 난장을 피우는 시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제 자가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애미라고 불러야 되나? 감사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없으셨는데 연락을 하셨네요. 뭐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오늘 내 산후조리원에 면회를 갔는데 안 된다고 문전박대리 당했지. 뭐니? 어머, 저한테 미리 연락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약을 해야 가능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직 한 번도 못 왔어요. 산후조리원 건물이 아주 번쩍번쩍하더구나. 네, 제가 올해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이가 힘 좀 썼죠. 그 이사도 했다면서.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신경 쓰실까봐 일부러 연락도 안 드렸는데 저랑 남편 회사 근처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돈이 나서 그런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를 했니? 조용했던 시어머니 주변에서 갑자기 누군가 거칠게 숨을 뿜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애모님과 형님이 옆에 같이 계시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나더군요. 어머,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희 복권 1등이 당첨됐어요. 어머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내가 지금 날 농락하는 거야? 농락이라니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농락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전혀 믿는 눈치가 아니셨지만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자 질리셨는지 말을 돌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시아버지와 살던 주택을 처분하고 형님네가 들어간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편한 아파트에서 시위 문인과 함께 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잘 됐다 오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 주택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엔 너무 넓기도 했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거라 진심을 담아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비꾸는 거를 생각하셨는지 사이즈한 목소리로 알았다는 한마디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첫째와 귀여운 둘째의 재롱에 신경 쓰는 동안 몇 달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친구들이 아기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SNS에 접속했더니 문득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형님의 SNS에 들어갔는데 최근 게시물이 한참 전이더라고요. 마지막 소식은 아주버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젠 부동산 전문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 전에 있던 일이었어요. 제법 오랫동안 시댁과 연락이 끊겼었고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낼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그런데 다음날 뜻밖의 창구로 시댁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은 시아버님의 변호사였던 분과 꾸준히 만나고 있었어요. 상속재산이 워낙에 여러 분야로 퍼져 있기도 했고 금액도 막대해서 계속 그분에게 관리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시어머님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하더라. 구요. 시어머님은 시이모님과 형님의 꼬드김에 빠져 1명갭 투자를 시작하고 만 걸었어요. 아주버님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것도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하겠다며 나서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사실 소수잖아요.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자 마음이 초조해진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남겨둔 재산이 더 없나 하고 시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뒤늦게 조회해보신 모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과 연락이 닿게 된 거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지만 이미 변호사님이 다 손을 써주신 후였기 때문에
수송을 걸어봤자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뱉어내야 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풀이 죽어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시이모님과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의 방문을 차례대로 한 번씩 더 받았다고 했어요. 저희 대신 괜히 고생하신 것 같아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예상대로 시이모님과 형님은 폐악을 한창 부리고 가셨고요. 아주버님은 비교적 정중하게 오셨다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해서 잠시 조언도 구하셨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들어간 형님의 SNS에는 모든 게시물들이 싹 지워지고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닌가 했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엄청 하락세인 것 같다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이 들어가던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나왔다고요. 저와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건 너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차례대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다행히도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아주 지치신 듯한 목소리였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갭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요. 집값은 바닥을 뚫듯이 하락했고 입지가 나빠 세입자 또한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걸려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과 시이모님이 초반에 멋모르고 사댔던 비싼 차, 가구 등을 둘집에서 쫓아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원래 이런 쪽에 지식도 없고 소심해진 시어머니는 이런 상태로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 싶어요. 시이모님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버리셨고 지금은 본인 소유의 작은 집 한 채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각종 세금이며 생활비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만 실컷 늘어놓으시다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아마 형님과 아주버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저와 남편이 서로 닮은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중 한 사람이 큰 욕심이라도 부렸다가 우리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처럼 되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둘이 그렇게까지 달라다가 우린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아니, 애초에 만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평소와 같은 삶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곧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고 남편이 대신 육아해주길 신청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시어머니와 이모님이 서로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느끼신 바가 크셨는지 이모님을 내쫓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저희는 시댁 식구들 크게 생각 안 하고 저희끼리 인생에 큰 걱정거리 하나 없이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예정이랍니다. 시이모님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남한테 빌붙지만 않으면 절반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사람 조심하시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정도를 지키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